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의 박용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저희가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예,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좀 나오셨잖아요. 예전에 좀 다른 섹터로 찾아뵀었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예. 이제 핀테크를 핀테크를 새로 맡아서 완전히 파서 처음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뭐 그러면 네. 그런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핀테크 쪽이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국내 투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예요. 그렇죠. 네, 페이팔 뭐 이런 종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좋아하시는 종목 뭐 있잖아요. 소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좋아하셨던 잊혀진 짝사랑. 그거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팔 인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내 투자 사이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글로벌 핀테크를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 결제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또 저는 이제 미국 결제 산업이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안정적인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유망한 그런 종목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 결제에 대한 이 생태계 핀테크 하면 좀 너무 이제 뭐랄까요,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테크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생태계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핀테크라고 하면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랑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영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큰 영역이 이제 결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 뭐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 시장의 핵심은 카드입니다. 카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뭐 한 2초면 이제 결제가 끝나고 상품을 갖고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그 뒷단에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뭐 가게에 가서 이 뭐 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긁었다라고 하면 그 가맹점이 담당하고 있는 매입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입사가 그 카드 거래 정보를 네트워크망에 보냅니다. 근데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비자, 뭐 마스터카드, 아멕스 이런 네트워크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 발급사, 이슈잉 뱅크로 그 정보가 전해집니다. 근데 그 발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뭐 펀드가 그 자금이 충분한지 신용 등급이 적당한지 연체는 없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주면서 이 거래를 승인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런 거래를 승인한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다시 네트워크망으로 보내고 그 네트워크망은 다시 매입사로 이제 보내서 이제 가맹점은 결제됐습니다. 전표를 주고 이제 소비자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가 이게 2초 만에 일어나는. 맞습니다. 야,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에 그런 플로우고요. 저희 이제 뭐 코로나가 오면서 이커머스가 빠르게 부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결제도 활성화됐는데 온라인 결제는 약간 다릅니다. 이 중간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이게 주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주체가 하는 일은 일단은 저희가 대면 결제를 할 때는 카드에 이제 이름도 써 있고 그리고 또 카드를 결제할 때 뭐 핀 번호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안 절차를 거쳐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런 전통 그런 매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페이팔 같은 회사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로는 이제 페이팔, 뭐 아디엔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랑 온라인 결제는 약간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자체가 하나의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결제 시장을 논하고 뭐 업체를
논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카드 결제랑 관련된 업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매입사고요. 두 번째는 발급사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페이팔 같은 게이트웨이. 그리고 ISO라고 이제 이 매입사의 일종인데 예. 중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ISO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은 이제 블록의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가 예. 중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입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고요.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단에 있는 그 카드 네트워크 이게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 뭐 아멕스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핀테크 이렇게 따지면 페이팔 이런 건 좀 익숙한데 예. 이렇게 생태계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니까요. 좀 낯설긴 해요. 뭐 게이트웨이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럼 대략은 이 생태계가 한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대략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은 기업명을 했을 때 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제 페이팔 같은 기업이 있고 예. 또 대표적인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발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체이스,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 뭐 이런 은행이 이제 발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입사 같은 경우에는 3대 매입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뭐 FIS, 파이저부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가게에 가면 포스 기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단말기를 설치해주거나 전표를 매입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들은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대면 결제를 이제 처리해 온 그런 기업들인데 예. 그리고 규모도 되게 큰데 사실 존재감은 그렇게 뭔가 대중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카드 결제하면 알고 있는 회사는 이제 비자나 마스터 카드, 뭐 아멕스 이 정도를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또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카드를 쓰게 되고 뭐 핀테크의 어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잖아요. 예. 그 수수료의 어떤 그 체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100 상품을 카드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배분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제일 밑에 있는 숫자들 있죠. 이게 만약에 이제 가맹점에서 $100를 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면 가맹점한테는 $97.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 비자나 마스터 같은 애들한테는 이제 $0.19가 떨어지고 그리고 매입사, 뭐 FIS, 글로벌 페이먼트 이런 기업들한테는 한 $0.33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발급사, 발급 처리사에게는 이제 가장 많은 거의 한 $2 정도가 떨어집니다. 발급사가 많이 먹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 발급사가 저희한테 이제 뭐 리워드나 캐시백 뭐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만큼 저희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급사에서 캐시백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어떤 비중을 또 가지고 있고. 예. 근데 궁금한 게 저 발급사가 예를 들어서 KB 카드면 KB 은행이 발급사가 되는 건가요? KB 카드. 네. KB 카드가 이제 발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카드 그런 그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자회사들이 카드를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현대카드라고 하면 저희가 뭐 우리가 1년에 1억을 쓰면 200만 원을 현대카드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 건가요? 예, 뭐 그런 셈이죠. 네. 예. 국내와 그 미국은 거의 비슷한 구조인가요? 국내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3당사자 모델이 있고요, 4당사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비자나 마스터는 4당사자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카드 네트워크사가 중앙에 있잖아요. 발급사가 따로 있고 매입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카드를 발급하지는 않고요. 그냥 카드에 로고만 찍혀서 발급사랑 매입사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정보 처리만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멕스나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3당사자 모델이라고 해서 이 그 아멕스가 발급사이자 매입사입니다. 그래서 발급사이자. 저희가 아멕스가 이제 카드를 발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 그 아멕스가 이제 발급사이고 또 매입도 그 아멕스가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말씀드리면 비자나 마스터는 앉아서 그냥 인프라를 깔아놓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 처리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60%, 순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근데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이긴 한데 플러스 이제 막 소비자 금융 같은 것도 하잖아요. 카드 뭐 소액 대출도 해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진이 낮습니다. 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국 이 핀테크나 저런 결제 시장은 사람들이 돈은 무조건 쓸 거잖아요. 뭐 예. 돈을 덜 쓰게 되지 않고 사람들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무조건 먹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이 카드 결제액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율이 이 정도만 한다면 예. 이 뭐 관련 업체들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만약에 그럼 지금 같이 만약에 소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예. 이럴 때 또 직격탄 받을 수 있는 게 또 예. 이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 예,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7월 초만 해도 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예, 소비 위축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게 되고 예. 카드도 많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예.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비 지표를 봤을 때 CPI도 좀 꺾였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런 결제 업체들의 실적 뭐 그 컨콜을 들어보면 예. 대부분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에 대해서.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예. 이게 저희가 수수료율을 때릴 때는 명목 가격에 때리는 거잖아요. 인플레를 제거한 실질 가격에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그거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수수료를 받게 받으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침체로 가게 되면 예. 가격은 높더라도 이제 Q가 좀 떨어지면서 뭐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국면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하고 예. 뭐 실적 컨콜들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은 말씀. 아니 근데 전 이야기 듣는데 느낌이 확 오는 게 제가 반도체 좋아하잖아요. 반도체 좋아하는 게 데이터의 사용량이라는 게 우리가 인류가 모바일이 발달하고 통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으니까 반도체 무조건 된다 이런 논리로 저는 보는 건데 네. 결제 시장도 이거 무조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쓰게 될 거니까. 예. 그럼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투자처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저 그래서 앞서 뭐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카드 침출이 되게 높거든요. 80에서 한 90% 정도 되는데 미국은 6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동남아나 남미 이런 데는 진짜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카드 결제액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카드 결제액이나 결제 건수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뭐 9% 연평균 9%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탑라인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플러스 이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예. 이미 깔아난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그 결제 업체들은 탑라인보다 더 높은 영업 그 바텀라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중 환원 정책을 많이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예. 또 배당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탑라인보다 더 높은 바텀라인 성장이 나오고 바텀라인 성장보다 더 높은
EPS 성장이 나오는 그런 산업이다. 야. 근데 다만 뭔가 그런 고성장 산업 대비해서는 예. 뭐 이거밖에 성장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예. 결제 산업을 조금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안정적인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결국에는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나 앞서 말씀드린 3대 매입사 같은 경우에 조금 길게 보면 이 EPS 주가는 EPS를 따라가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코럴레이션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블룸버그 컨센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향후 3년간 조정 EPS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예. 두 자릿수를 넘습니다. 뭐 한 20% 되는 데도 있고 10% 거의 후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트에서 향후 23년, 24년, 25년 EPS를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적어도 한 30%, 40%의 주가 상승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EPS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또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매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업은 뭐 고성장 산업 대비해서 성장률은 낮겠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연초 이후의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저북 3대 매입사랑 비자 마스터카드의 주가 그 수익률을 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거의 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플러스인 데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인플레도 계속되고 있고 뭐 여러 유가도 엄청 솟구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괜찮았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게 지금 이제 저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저 이제 이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빠진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그런 고성장 핀테크 기업이고 왼쪽에는 이제 조금 전통 결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컴퓨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고헬스예요. 고헬스. 고헬. 스 빼면 큰일 나겠는데요. 고헬. 지옥으로 가라. 이 이름을 참 이렇게 지어놨네 또. 제일 그 오른쪽에 제일 많이 빠진 기업이. 멋있게 지어놨네. 위원님 샘플로 보여주신 저 다 핀테크 기업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핀테크 관련. 고헬스. 블록은 저렇게 약간 살아 움직이는데요, 라벨. 그러니까요. 진짜. 스퀘어가 블록이 됐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보통 이제 국내 투자를 생각한 핀테크라고 하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전형적인 이제 결제 시장보다는 뭔가 좀 새롭고 익사이팅하고 저런 쪽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뭐 어퍼이나 뭐 저런 약간 지금 좀 고생하고 있는 스퀘어 블록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저쪽도 성장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고생한 구간에서 좀 탈출이 어려울지 그런 질문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일단은 말씀 주신 블록 먼저 말씀을 드리면 블록은 지금 그러니까 블록이나 어펌이나 뭐 코인베이스나 마르케타나 이런 고성장 핀테크 작년에 이제 뭐 상장을 해서 고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지금 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긴 합니다. 엄청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캐시앱이랑 스퀘어랑 이제 사업 부문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매입 업무를 하는 곳이 그런 사업 부문인데 여기는 괜찮아요. 사업 부문 괜찮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대면 결제 위주의 이제 그런 결제 매입
서비스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외식하기 시작하고 뭐 영화 보기 시작하면서 대면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성장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앱 부문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P2P 사업으로 P2P 그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런 암호화폐도 살 수도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그런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성장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분기, 2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는 작년에 이제 애프터페이라는 BNPL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아. 예,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한 240억 달러 정도로 샀는데 예. 이 BNPL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클라르나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한창 작년에 주가가 그 증시가 좋았을 때 예. 기업 가치 평가를 거의 한 600억 달러 이상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기업 그 자금 조달을 하는데 한 7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어요. 거의 10분의 1 더 받았네요.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질까요? 증시가 일단 나빠졌고요. 예. 그리고 또 자금이 급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조금 크게 후려서 해서 예. 이제 자금 조달을 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BNPL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BNPL Buy Now Pay Later잖아요. 후불 결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타겟하는 고객층이 젊은 친구들. 젊은 층 예.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예. 그런 신용불량자. 신파일러, 예. 저신용자 예.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템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템 확장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아. 규모의 성장의 그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소득이 있고 구매력이 큰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하면 되잖아요. 카드도 이제 캐시백이 있고 리워드도 있고 그리고 또 무이자 할부 한국에는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BNPL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카드가 다 있는데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기존에 카드 쓰던 걸로 포인트도 많이 쌓여놨고 가끔씩 뭐 기프트콘도 보내주고 그리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굳이 BNPL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약간 블록 입장에 약간 바가지 쓴 건데요. 고점에 잡았네요. 어떻게 보면. 고점에 잡긴 했지만 이제 뭐 블록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보시면 미국 비중이 98%거든요. 근데 애프터페이는 호주 기반의 예. 그 BNPL 업체예요. 근데 유럽에도 커스터머 베이스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이 원하는 거는 지금 뭐 P2P로 시작해서 뭐 세금 서비스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암호화폐 서비스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뭐 BNPL 서비스까지 붙여서 기존에 갖고 있던 스퀘어랑 캐시앱이랑 뭔가 좀 시너지를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빅픽처가 있거든요. 예. 잭도시의 빅픽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숫자적으로 나타나면 블록에게는 조금 반등이 될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NPL의 그 사업 타겟층 자체가 사실 메인 소비층이 아닌 약간의 그 이제 저신용자이기 그렇다 때문에 보니까 그리고 그러네요. 또 뭐 그런 구매 한도도 예. 그런 좀 영향이 있고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BNPL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소액 규모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중산층인데 제가 할 수 없는 정도의 한도 높은 어떤 물건을 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짜리 사야 됐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지만 뭐 그 정도 여력은 있다. 앞으로 갚을 여력은 있는데 그런 쪽도 저희가 어떤 타겟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그거는 뭔가 좀 또 뒤늦게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그 BNPL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매 한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구매 한도에 있어서 너무 비싼 거는 이제 못 사고요. 회사 입장에서 또 이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쿠팡 이런 데서 이제 BNPL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한도가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이자 할부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저희가 뭐 BNPL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그 핀테크 그리고 결제 생태 관련 얘기 나눴는데 위원님께서 이 결제 생태 얘기하면서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추천주나 요 섹터의 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예. 위원님 보시기에 탑픽은 현재로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졌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막 클 것 같기는 한데 예.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조금 유망해 보이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예,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유망해 보이고 예. 그 이유는 그 뭐 글로벌 카드 결제 그 시장이 앞으로 뭐 연평균 뭐 9에서 10% 정도 성장이 계속되는데 예.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잡고 있어요. 뭐 그 비자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뭐 58%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도 한 거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압도적으로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제 매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뭐 국제거래 수수료 뭐 이런 예.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국에 있는 아마존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놀러 갔을 때 결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수료가 이제 국제거래 수수료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해외로 많이 못 놀러 가고 그리고 또 해외 물류에 조금 그런 그 봉쇄를 하면서 물류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직구가 많이 감소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수익성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앞서 그 사 당사자 모델을 봤을 때 네트워크사가 0.19달러를 가져간다고 했었잖아요. 예. 가맹점으로부터.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놀러 가면 이제 해외 카드 결제를 하면 100달러짜리를 사면 한 101.5달러 뭐 이 정도로 뭔가 추가적으로 붙잖아요. 근데 그게 이 소비자한테 한 1%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제거래 수수료라는 거는 가맹점한테 0.19달러를 받고 소비자로부터 1달러를 받아서 총 1.2달러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국내에서 긁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다.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뭐 해외 직구도 많이 하면서 그쪽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이 빠르게 회복할 거다. 라는 게 이제 좀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국은 결제 시장은 비자가 최강인 것 같아요. 비자가 최강이다. 네, 무조건 비자가 최강인 예. 것 같아요. 비자가 섹터가 테크 아닙니까? 테크? 테크 아니에요? 예, 뭐 테크라고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비자는 저희 미주미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조정이 있으니까 항상 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비자를 예전에 한번 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또 탑픽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딱 보니까는 뱀파이어가 나온 게 아니냐. 얼굴 너무 하얘가지고 예, 어유 엄청 되게 하얗게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그런가요? 유난히도 예. 예,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예, 하얀 얼굴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핀테크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설명해주신 미래에셋증권 박용대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박용대 위원님하고 결제 시장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사실 저는 핀테크라고 해서 핀테크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신선한 종목, 낯선 종목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여러 시장 검토했을 때 결국 비자가 안정적인 투자처다. 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비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이 티커도 멋지죠. V, 승리 V. 승리 V는 지잖아요. 빅토리아 V, 비자의 V. 예. 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관계자는 아니지만 예.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장엔젤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